부산에서는 보호자 없이 집에 남겨져 있던 아이들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돌봄 공백이 낳은 비극을 전문가와 함께 촘촘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신라대학교 상담치료복지학과 손지현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앙정부 지원 사업인데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이 있고요. 약간 차이가 있지만 12살, 3개월에서 12살까지 아동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사항 긴급 돌봄. 네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하나 더 부산에서만 지원하는 서비스는 입원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 서비스도 현재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돌봄 서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앞서 발생한 부산 진구 기장군 화재 사고에서 드러난 현행 돌봄 서비스의 문제점, 한계들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990년 3월 9일 날 노래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네네. 서울에서 연립주택에서 5살 아동, 3살 아동이 화재로 사망했던 사건인데 30년이 지나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사실 충격적이긴 합니다. 네. 이번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아까 제가 연령을 먼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아동의 연령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에 제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구의 소득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네. 예. 부모가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가구의 소득이 증명한다는 건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이 이용을 할 때 있어서 제한 사항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중복 서비스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지금과 같이 긴급이나 위기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 중복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긴급 돌봄이든 일상 돌봄이든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야간이나 주말에는 서비스 제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돌봄 서비스의 공백이 참 많다. 이거 좀 어떻게 좀 메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좀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발생하는지, 왜 이게 지금 채워지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게 1990년인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30년, 40년이 지나서도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공백이라는 이야기나 사각지대라는 표현 이미 너무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예. 서비스가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아쉬움이 사실 공존하는 구조 때문에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예. 첫 번째는 구조적 한계는 저희가 이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말이나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나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부산에 아이가 좀 적게 난다, 아이가 이제 출산율이 많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 양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네. 서비스 이용률이 확실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세 번째는 제도화된 서비스 조건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든지 안정적 일자리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니 예. 기존의 이런 제도의 제도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이용되지 못하는 한계들도 조금 있긴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더 드려보면 사실 이거는 이번 제도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은 이야기긴 한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 저희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한 아이를 키울 때 온 마을이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우리나라는 가족과 부모에게 돌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위임한 구조가 사실입니다. 예. 일상적으로 비공식적 지원이라고 부르는 이웃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편하게 본인들의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이상 돌봄 공백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돌봄 공백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은데 근데 교수님 이미 부산에서도 지자체별로 24시간 돌봄 센터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네.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이제
긴급 보살핌 늘봄센터라고 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이름은 24시간 긴급 보살핌 늘봄센터입니다. 그런데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면 24시간 긴급 보살핌 늘봄센터가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네, 나중에 또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이건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청소 일을 하러 가신다든지 새벽에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일상적으로 서비스하는 건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이 원래 수요를 완전히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런 시설들이 몇 개 있는데 8시, 10시까지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한다 하더라도 여기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용 인원이 최대 15명 내외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비스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약간의 상황, 말씀하시는 분들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시간당 10,000원 이상 서비스 이용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하룻밤을 풀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사실 생활이 어려워서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에게는 시간당 10,000원 이상의 서비스 이용 부담이라고 하는 건 좀 상당한 제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돌봄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본인 가정에 꼭 필요하지만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자격이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또 이런 사각지대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을 좀 확인해 보면 최근에 부모님들이 아마 주변에 이러실 겁니다. 최근에 젊은 부모들은 그 돌봄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잘 알고 있다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지 모든 분들이 사실 충분한 정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부산의 경우에서도 아이 돌봄 서비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지역간 편차도 굉장히 크고 서비스 이용 신청자 수가 적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비스 이용 신청자 수가 적다는 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적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과 필요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서비스의 상황 때문에,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거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라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좀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하면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부산에서도 한번 고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은 아니고 의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SNS,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를 지자체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2011년부터 운영했었는데 수원시 인구가 한 100만 명 이상, 100만 명 가까이 된다, 100만 명이 약간 넘는 수준인데 한데 40만 명 이상 가입한 서비스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일상적으로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하는 게 필요하고, 부산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약간은 좀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단 하는 방법이 편해야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정부가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열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 요래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부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사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미라 전제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발표했던 거는 노후주택을 일단 전수 점검하겠다. 화재나 연기 감지기 정복, 경보기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하겠다. 심야 시간에 아이 돌봄이나 연장 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확대하겠다. 공동주택이 화재됐을 때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바로 취할 수 있는 안심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안전대피 교육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피를 하기 위한 정책의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이 화재 참변 너무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화재나 참변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예측적인 이런 화재 참변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비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이루어질 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늘봄센터, 이렇게 새로운 센터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우리 인근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최대한 많아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웃들이 말 그대로 우리 앞에서 또 말씀드렸던 온 마을이 하나이를 키우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부산이라는 지역사회가 돌봄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라대학교 상담치료복지학과 손지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